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네. 누구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네. 올해부터 우리 이형수 대표님과 함께 네. 아이템을 진행하게 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안녕. 이번 기회에 우리 이형수 대표님과 함께하면서 네. 저도 약간 반도체 준 전문가 거듭나기를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더 반도체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 초보자의 시각으로 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또 테크트리 밟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니까요.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수 대표님이 반도체 전문가이시니까 반도체 네. 전망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올해 한국 수출 증가율 전망치가 마이너스 4.5%로 발표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의 핵심 반도체 시장의 전망이 어두워서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대표님께서 2023년에 반도체 시장의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마 상반기가 제일 최악일 거예요. 아, 그래요? 최악일 건데 이게 하반기에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냐 제일 중요한 거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메모리 같은 경우는 지금 재고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재고 문제. 네, 재고가 이제 생산을 했는데 이걸 안 사가는 거예요. 고객사들이 뭐 PC나 스마트폰 만들어봐야 안 팔리니까 그 재고가 지금 뭐 거의 10주, 12주 수준까지 쌓여 있는데 이거는 역대급으로 재고가 많긴 해요. 그러면 이 재고가 소진되는 게 결국 반도체의 어떤 반등에 대한 시그널인데 재고가 소진되려면 주문량이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건데 예, 그거에 대한 징후들이 올 하반기쯤에는 올 수 있지 않을까. 흐름의 한 6개월 정도를 주가가 선행하기 때문에 최근 이제 주가 흐름들을 잘 지켜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러면 또 반도체 섹터가 진짜 다양하게 좀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네. 우리 대표님이 보셨을 때 그래도 좀 2023년 반도체 섹터 중에서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분야는 어떤 곳으로 보실까요? 일단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는 당연히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네. 반도체 중에서도 전공정이 워낙 어려워서 네. 전공정 기술이 못 받쳐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첨단 후공정 쪽으로 좀 계속해서 기술에 대한 수요들은 있어요. 그게 이제 결국 AI 반도체로 인한 건데요. AI 반도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반도체하고 조금 다릅니다. AI 반도체는 사람의 뇌를 모방한 반도체거든요. 네. 최대한 이제 사람의 뇌처럼 만드는 반도체들이 필요한데 그게 프로세스 니어 메모리, 프로세스하고 메모리가 최대한 가까이 붙어 있는 AI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메모리 안에 들어가는 프로세스 인 메모리 아니면 그 하나의 어떤 인터포저 위에다가 프로세스하고 메모리를 같이 실장을 해서 이렇게 패키징하는 뭐 그런 기술들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게 대표적으로 뭐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SOIC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렵죠? 갑자기 어려워지는데 SOIC요? 네, SOIC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포베로스 그리고 이제 저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X큐브, I큐브, H큐브 같이 큐브 시리즈. 이제 그런 기술들을 많이 적용하게 되는 거고 적용을 하게 되면 필요한 장비들이 있겠죠. 네. 생산하는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첨단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 장비를 하는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오 테크닉스 그리고 여기 검사를 하는 파크 시스템즈, 인텍플러스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포인트는 이제 에너지 전환입니다. 기존에 이제 화석 연료에서 친환경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생산하다 보면 만약에 뭐 태양광이라든지 해상풍력이라든지 요걸 전기를 생산하면 어디서 저장을 해놔야겠죠. 그렇죠. 네, 그게 ESS라고 합니다.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ESS 같은 경우는 전기차도 그렇죠. 굉장히 대전류가 흐르고 하이 볼티지죠. 네. 굉장히 전압도 높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 실리콘으로 만든 우리 웨이퍼라고 하는 실리콘 웨이퍼로 만든 전력 반도체는 이게 한 175도 정도 돼버리면 타버려요. 그리고 굉장히 고전류가 대전류가 흐르게 되면 또 못 견디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가혹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반도체들. 그게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경우 사막에 깔아놓잖아요. 네. 그러면 20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이걸 실리콘 반도체 견딜 수가 없죠. 버텨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전류와 고압에 견딜 수 있는 화합물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는 이제 뭐 SiC라고 해서 실리콘 카바이드라든지 아니면 GaN이라고 하는데 질화 갈륨 뭐 이런 쪽 반도체들이 유망한데요. 여기는 미국이 잘합니다. 울프스비드라든지 투식스 최근에 코이어런트에 인수가 된 투식스라는 회사도 있고 네 그리고 온세미 반도체 뭐 온세미 컨덕터 뭐 이런 회사들도 좀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망한 그런 반도체 기업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도 네네. 가져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우리는 또 기업 갈아먹기. 그러니까요. 네,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면요. 네. 많은 분들이 진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입니다.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 실적도 지금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거든요. 네네. 뭐 올 4분기도 SK 하이닉스 적자가 전망된다 이러면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뭐 계속해서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올 상반기, 하반기 통틀어서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시장이 약간 반도체가 환호했던 게 맞아요. 보통 이제 반도체 바닥은 쌍바닥을 찍고 가요. 이제 앞바닥은 공급단에서 이슈가 나옵니다. 감산, 캐펙스 투자 축소, 그리고 웨이퍼 투입을 줄이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한 작년 가을쯤에 나왔는데요.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감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키옥시아도 웨이퍼 투입을 줄이겠다. 그리고 이제 올해 투자 계획돼 있던 거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그러면 공급에 뭔가 이게 줄면 기존에 재고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이 다시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여기 찬물을 확 끼얹어버렸어요. 우리는 인위적인 감산이 없다. 오. 그래서 와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치킨 게임을 하는 거냐 막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앞단의 바닥에서 좀 삼성전자 때문에 좀 많이 반등을 못했던 측면이 있는데 요거는 뭐 정확한 팩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삼성전자 톤이 바뀌었다. 캐펙스 컷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올해 뭐 투자하기로 돼 있던 메모리 쪽에 투자를 좀 줄일 것 같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좀 시장이 환호했던 것 같은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은요. 그동안에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이 비슷하게 갑니다. 네. 물론 이제 이 약간 그 폭은 조금 SK 하이닉스가 등락폭이 좀 더 크긴 하지만 거의 흐름은 비슷하게 갔는데 올해는 약간 좀 다르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인데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128조 원의 현금이 그러니까 현금이 네.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현금이 많죠.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15조 원 수준의 순부채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 많은 애는 그 이자를 더 많이 그렇죠. 받으니까 좋은 거고 네. 빚이 많은 애는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두 회사가 좀 주가가 디커플링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K칩스법, 뭐 설비 투자에 대한 세 공제를 좀 완화해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또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가 또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K칩스법이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 우리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아주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혹자들은 약간 이제 이게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대기업 도와주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도와줄 건 도와줘야죠. 네, 이게 우리만 그렇게 하는 거면 뭐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미국도 칩스법, 칩스 앤 사이언스법을 통해서 25% 세액 공제를 해주고 그리고 뭐 지방 정부에서 보조해주는까지 하면 맥시멈 한 40%까지 그 투자한 금액의 보전을 받아요. 네. 그리고 지금 유럽도 어떤 반도체 지원법을 준비 중이고 중국도 당연히 이번에 1조 위안을 투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185조 원이에요. 그거를 이제 반도체 쪽으로 투입한다고 그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대만 기업인데 TSMC가 구마모토에 팹을 짓는데 거기에 50%를 지원해 줬어요. 투자비에. 50%씩이요? 네네. 이제는 뭔가 이 반도체 투자라는 게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대항전 성격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안 해주면 삼성이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물론 이제 뭐 세제 혜택 때문에 뭐 거기에 다 투자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쵸. 이거는 우리나라의 투자가 되고 우리나라의 일자리 고용 창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고 반도체 기술은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안보 기술이에요. 안보.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반도체 팹리스 부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AI 반도체 부상으로 이 팹리스 시장도 정말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2023년 반도체 팹리스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단 이제 올해 새로 디바이스가 추가가 됐잖아요. 네. 지금 가장 고성능의 AP를 쓰는 쪽은 스마트폰 쪽이죠. 네, 스마트폰이 가장 고성능 AP를 쓰고 있는데 물론 이제 서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성능 프로세서를 쓰지만 일단 규모 면에서는 이제 스마트폰이 연간 그래도 13억대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에 중요한 시장이고 이게 새로운 디바이스가 추가가 됐어요. 이제는 우리 메타버스 디바이스 AR, VR
XR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애플이 올해 하반기에 XR을 내놓죠. 네. 그리고 이제 메타도 오큘러스 퀘스트 3를 이제 올해 내놓기 때문에 그런 쪽 뭐 아직까지 뭐 스마트폰에 비해서 너무 작은 시장이지만 이제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AP 두뇌 역할을 하는 AP가 되게 중요해질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5년부터 자율주행차 레벨 3 자율주행차가 본격화됩니다. 레벨 3는 거의 미니 서버 수준의 하드웨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반도체 메모리 수요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 차용 AP 시장을 누가 장악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 것 같고 지금 뭐 세계적으로는 엔비디아하고 모빌아이 그리고 이제 지금 퀄컴 같은 업체들이 굉장히 여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해 주셨던 팹리스 사업이랑 또 파운드리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DB하이텍 네. 아이템에서 여러 번 다뤄봤던 기업이기 때문에 DB하이텍에 대한 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년 만에 수장을 교체했더라고요. 투톱 체제로 전환을 했다고 하는데 DB하이텍 기업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PR로 보면 너무 싸죠. 네,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이렇게 쌀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8인치 웨이퍼가 주력인 회사예요. 8인치라는 거는 레거시 팹이거든요. 이게 30년 전에 투자했던 설비들이에요. 지금 신규로 투자하는 것들은 대부분 12인치 웨이퍼. 요게 지름이 우리 CD처럼 생긴 요 반도체 웨이퍼가 예전에는 요만했는데 이제는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8인치 웨이퍼 쪽이 공급 부족, 쇼티지가 있었죠. 대표적인 게 차량 반도체. 차량 반도체 MCU가 이제 8인치 웨이퍼에서 주로 생산되다 보니까 이쪽이 계속 쇼티지가 나는데 쇼티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더 주고 사가죠. 팹이 100%인데도 계속해서 가격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실적이 계속 좋았는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칩 수요가 많이 줄다 보니 차량 반도체 쪽도 이제 어떤 쇼티지가 좀 풀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가동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실적에 대한 피크 아웃 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좀 아픈 조정이 있을 겁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셨으면 어느 정도 이제 비중 축소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뭐 이게 좀 더 하락을 내가 버티면서 뭔가 물량을 모아가겠다 그러면 정말 롱텀으로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도체 전공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에서 많이 소개했던 기업들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테스, 원익 IPS, 유진테크, DNF, 덕산 테코피아, 솔브레인 등이 있거든요. 네네. 국내 반도체 기업 국내 장비 투자가 대폭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뭐 금리 영향을 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분기 대비 17% 감소했다고 합니다. 2023년 반도체 전공정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는 반도체 투자가 많이 줄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어떤 그런 호황을 생각하면 안 될 거고 네. 아마 올해는 이제 장비 투자, 장비 매수 그 어떤 규모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게 이미 가격이 많이 프라이싱 돼 있습니다. 이미 이제 장비 주가들이 많이 싸져 있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건 없지만 일단 업황 쪽으로는 당분간은 좀 이제 보릿고개를 버텨야 된다. 버티려면 뭔가 기술적인 뭐 독보적인 기술이 있고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이 좋고 이런 이제 불황을 견뎌갈 수 있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좀 잘 보는 게 중요하고 섹터적으로는 메모리보다는 파운드리 쪽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 익스포저가 있는 회사들이 좀 더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뭐 반도체 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거든요.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이 3분기 말 기준 반도체 장비 캐파가 뭐 2배도 아니고 2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주성 엔지니어링의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조금 궁금한데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좀 있는 구석이 있어요. 아, 그래요? 뭐 어떤 거죠? 일단 중국 쪽 시장이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지금 주력 사업은 ALD라고 해서 원자층 증착. 기존에는 분자를 증착했죠. CVD라는 이제 화기상 증착 방법을 썼는데 이게 이제 3단 공정을 하면서 ALD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이 미국산 장비를 못 사니까 이걸 대체제로서 좀 주성 엔지니어링 장비를 많이 사고 있는데 지속 가능하냐? 요거에 대한 거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건 이게 그래요. 그렇죠. 중국에서 주문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건 맞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해야 돼. 이어질까? 그렇죠. 그래서 장비 업체들 고민이 중국에서 주문이 엄청 쏟아지는데 이것 때문에 캐파를 증설해야 돼? 아니면 그냥 지금 있는 캐파 가지고 팔아야 돼? 이게 진짜 대다수 장비 업체들 사장님의 고민들이거든요. 그쵸. 네, 그거는 정말 알 수가 없다. 특히나 중국은 뭔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별로 많이 이렇게 공개 안 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반도체 시장에서 또 뜨거운 거의
톱 회사가 하나 있잖아요. 장비 네네. 쪽에 한미 반도체랑 HPSP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HPSP를 최근에 들어봤어요. 네네.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한미 반도체는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제 후공정 쪽에 장비를 하는 회사고요. 네. MSVP라는 장비를 이제 주력을 하는데요. 반도체를 다 패키징까지 하고 나면 PCB 판때기에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칩이 올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 잘라야겠죠? 패키지를 자르고 핸들러로 옮기고 주변에 막 파티클 같은 게 또 많잖아요. 그럼 세척하고 건조시키고 그리고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검사하고 크랙 같은 게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1라인으로 들어가거든요. 보통 한 개 라인에 한 30억 뭐 정도 하는 장비고 그게 세계 시장의 한 90%를 장악하고 있어요. EMI 차폐. 그러니까 이제 칩끼리 서로 붙여놓으면 서로 간섭이 일어나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간섭이 안 일어나게 뭔가 이걸 딱 차단을 해야 되는데 금속 방막으로 입혀서 차폐를 하는 그런 장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검사 장비. 모듈 검사 장비 뭐 이런 것들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익률이 40% 오. 영업이익률이 네. 진짜요? 엄청 네. 많이 남겨왔네요. 그렇죠. 매출 1,000억 하면 뭐 400억씩 남아요. 와. 그만큼 이제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거고요. HPSP는 수소를 기반으로 해서 어닐링 장비를 하는 회사예요. 어닐링이라는 게 뭐냐면 반도체는 이온 주입 공정이 있어요. 실리콘 웨이퍼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인 물성이기 때문에 얘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야지 전자가 이동할 거 아니에요. 이온을 강제로 주입해요. 인이나 붕소 같은 것들을 막 강제로 주입하면 이게 기존의 실리콘 어떤 원자 배열이 막 흐트러져 버리거든요. 요거를 열을 줘서 딱 굳히면 이게 안정화되는데 그런 것들을 기존에는 뭐 열 가지고 하던 회사들도 있고 레이저 가지고 하는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가지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거의 50%. 주로 TSMC 쪽에 이제 주로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역시 뭐 사람이든 기업이든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반도체 섹터를 살펴봤는데요. 많은 분들께 또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2023년 반도체 섹터를 투자해야 할 때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땅바닥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공급단에서 바닥이 한번 나왔고 이제는 앞으로 이제 수요단에서 나올 거예요. 이제 주문량이 늘어나는 시점이 올 하반기 정도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아마 이미 그 바닥이 나왔으면 주가도 많이 올라 있을 겁니다.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이걸 바닥을 내가 정확하게 예측해서 이때 사야 돼. 이때 왕창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오히려 뭔가 이 매크로나 여러 가지 대외 변수를 보는 것보다는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 우리 좀 전에 한미 반도체나 HPSP처럼 정말 본질적인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을 잘 선별해서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뭔가 자산을 모아가는 느낌으로 주식을 모아간다 그러면 충분히 1년, 2년 뒤에는 아주 또 따뜻한 수익으로 네, 이렇게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1년 뒤 아이템에서 다들 웃으면서 볼 수 있길 바라면서 우리 대표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댓글까지. 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